영담터널 다시 일찍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한나였습니다. 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우리의 시야를 국제적으로 넓혀보겠습니다. 국내 뉴스, 국제 이슈 다 덤벼라. 지금은 글로벌 시대. 국제적 토크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군사 외교 안보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평론 스케일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강제 동원 제3자 변제안 이 해법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임상훈 소장님? 글쎄, 이게 지금 일본하고 새로운 관계 이제 그런 그 패러다임으로 이제 가자는 그런 얘기 같은데, 네. 일본은 거꾸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민당이라고 하는 이제 집권 정당이 이제 수십 년 집권을 하고 있는데 중간 잠깐 민주당이라든가 사회당 잠깐 빼고는 계속 집권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자민당이 과거에 이제 자유당하고 민주당이 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본이 그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동안에는 그 주류파, 당시의 주류죠. 지금은 주류가 아닌 당시 주류가 이제 취했던 것이 군사력은 그냥 참자, 그냥 미국 우산 안으로 들어가고 경제 발전에 힘쓰자, 이제 이런 것이었고, 정치적으로는 한국 대한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온건파라고 할 수가 있었죠. 그 와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하고 관계가 개선이 된 것이 오부치 총리 때의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 근데 오부치 총리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그 일본의 과거 주류는 끝났습니다. 그 뒤로의 일본 자민당을 집권을 하고 있는 그 총리들은, 네. 집권 세력들은 전부 과거의 그 방류, 그러니까는 그 비주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극우 세력이었던 거죠. 그들이 그 이후로 집권을 하면서 일본은 그러니까는 무슨 변한 게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갔다는 얘기예요. 아베 정부 들어서면서 더 급격하게 우경화되면서 과거 역사 인식 다 무시하고 우린 그런 일 없었다. 계속 이렇게. 네. 일방통행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역사 왜곡을 서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오부치 총리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그 일본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 있는 그런 세력은 끝났어요. 그 뒤로는 전부 말씀하신 것처럼 고이즈미 총리, 그다음에 아베 총리 대표적으로 이제 두 인물인데, 그 이외에도 다른 총리들도 다 비슷비슷했고, 결국은 그 한국하고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무슨 파트너십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근데 우리가 어디다 대고 손을 흔드는? 근데 왜 우리 대통령이 한국의 이익이 아니라 대승적 얘기하고 미래 얘기하지만 왜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선언 해법을 외쳤을까요? 글쎄, 그 진짜 이유가 아주 애매모호한 영역에 있고 누구도 말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뭔가를 가져오려고 한일 정상회담 잡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잡혔습니다. 앞으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포석이었습니까? 저는 한미일 일체화, 예. 한미일의 이제 집단 안보 체제 출현이 임박했다. 예. 예, 그리고 그것이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게 대한민국 살 길이다고 믿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미중 간에도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연일 거친 말이 나오고, 미국에서도 이제 중국이 곧 대만 침공한다는 얘기가 아주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아주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거칠고 공세적으로 나오면서 더 이상 미국이 압박하면은 이제 가만 안 있겠다는 엄포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 주변 정세를 바라볼 때 이 미중 충돌은 이제 숙명이고 이제 전쟁 불가피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차피 이렇게 하면 어차피 망할 북한이나 중국 바라보느니 이기는 편에 붙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 이기는 편이 미국, 일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 태평양 프레임이라는 것도 무비판적으로 이렇게 수용하는 이유가 단순히 북한 문제가 아니라 이 어떤 동아시아에서의 어떤 지정학적 단층선을 일단은 민감하게 바라보고, 여기서 이제 확실히 어떤 편을 결정하겠다는 이런 어떤 압박감, 조급증,
그걸 빨리 해야 된다는 이런 데 쫓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 자기에게도 자신에게도 별로 이익이 안 되는 이런 굴욕적인 해법을 왜 앞장서서 밀어붙이느냐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북한과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지켜야 되는 숙명적인 과제가 있고요. 네. 그리고 중국을 무시해서는 우리 경제, 우리의 미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 얘기만 하면은 그리고 우리가 뭐 반도체, 뭐 배터리 이런 전기차 이런 식의 그 경제 얘기만 하면 돌아오는 답이 이제는 똑같습니다. 그건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래요. 반도체가 이게 뭐 수출 뭐 우리는 이런 거 걱정하지만은 미국의 시각은 반도체는 안보 문제다. 전략적인 물자다. 이거 중국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 이 사이에 경제 논리는 이야기할 여지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배터리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어떤 그 인도 태평양이란 지정학 또 안보 논리를 가지고 이런 어떤 무역 문제까지 다 재단을 해버리니까 이게 뭐 국익이고 뭐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자, 윤석열 대통령 우리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 힘써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법도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G7에서 뭔가를 가져오기 위한 포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아니까요? 뭐 일단은 안보 문제가 70-80%, 나머지 경제 문제, 공급망이나 이런 문제도 안보 논리로 얘기한 공급망 문제가 나머지를 차지할 거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역사 문제를 주변화하고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하면서 그 빈자리에 놔두고자 하는 거는 이제는 어떤 그 안보 협력, 한미일 안보 협력 여기에 올인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져요. 안보 얘기하고 여기 또 뭐 미국 편에 선다. 그래 미국하고 가깝게 지내는 건 좋죠. 미국 편에 선다. 이거는 중국과 러시아와는 멀어진다는 건데 중국 전인대도 개막하고 중국의 선택은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뭐 중국과의 관계가 결국은 미국하고의 지금은 선택의 하나를 골라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장님, 네. 우리가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 있어요. 네. 힘은 약하지만 중국도 미국도 한국을 또 그렇게 또 멀리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국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노력할 수도 있잖아요. 외교적으로. 그러니까 이 반도 국가들을 네. 전 세계에 있는 반도 국가들을 보면은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군사력으로는 이탈리아도 앞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강한 반도 국가일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렇네요. 군사력을 얘기하자면 이탈리아보다도 더 강력한. 우리가 나라죠. 강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만큼 주변국에 휘둘리는 데를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가. 예.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이 반도국 우리나라 정도의 국력을 가진 반도국이라면은 충분히 배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거든요. 자주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안 보인다는 것이죠. 왜 지금 이런 조건에서 중국도 안달하게 만들고 미국도 안달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외교 역량이 왜 안 나오는가 난 그게 참 답답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문제가 이제 보니까 스스로 강해진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재발견, 그다음에 또 어떤 조금 더 외교에서의 어떤 성공 에너지 그런 어떤 축적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부채살처럼 우리가 세계로 이렇게 뻗어나가고 경제 영토를 넓히는 뭐 이런 어떤 영광의 시간들이 이제는 끝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끝나가요? 예. 오히려 과거에는 우리가 노태우 대통령 때 북방 정책을 추진하고 예. 미국이 그때 굉장히 마뜩차나 할 때도 우리가 미국보다도 오히려 앞서서 대륙으로 진출했고 예. 이렇던 어떤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같으면 아주 꿈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박근혜 정부만 해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베 총리 안 만나주니까 아베가 안달을 했어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네. 외교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네. 대륙 지향성을 강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표방했습니다. 그렇죠. 중국과도. 지금 그것이 인도 태평양 전략에선 빠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은 인도양과 태평양 전략입니다. 네. 이건 섬나라의 생존 전략이에요. 해양 세력. 예. 그런데 여기선 아시아가 빠져 있는 거죠.
아시아라는 그 대륙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인도 태평양 전략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대 보수 정권도 보면은 굉장히 그 어떤 그 대륙 지향성을 표방하고 균형 외교를 표방했거든요. 그렇죠. 그게 윤석열 정부에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만 하더라도 그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또 이명박 정부 때도 그 시베리아 횡단 철도라든가 또 여러 가지 가스관 연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돋보이는 의제들이었고 이렇게 하면서 북한하고는 우리가 남북 관계가 그 교착 상태가 돼가지고 실현은 안 됐지만은 굉장히 그 어떤 반도적 지정학 이래서 섬나라의 생존 전략과는 다르다는 거는 다 인식이 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북한을 러시아가 그리고 중국이 압박하는 그런 외교를 그렇죠. 보여주게 우리가 됐어요. 이제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다 대륙의 협조를 얻었고, 예? 그래서 외교적 자산이 나름 풍부했고 그런 어떤 바탕 위에서 유라시아를 일단은 어떤 그 중심 무대로 봤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동맹이 있지만 나머지 한 발은 우리의 어떤 그 능동적이고 좀 자율적인 외교를 하자 해가지고 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이 시절이 끝났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대만이 불안해지면 대만 또 뭐 메카시 하원 의장이 또 뭘 가네 마네 뭐 만나네 얘기하고 있어요. 대만 총통을. 그러면서 대만에서 긴장이 고조되면 우리가 또 더 불안해집니다. 그렇죠. 지금 대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자국의 그 군사 훈련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그 도발 가능성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 보는데 이제 아까 밖에서도 의원님 그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런 어떤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큰 어떤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아까 밖에서 의원님 한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어려울 거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 결국 그러면은 패러다임 전환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한국이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과거에는 이념이 있고 전략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념만 남고 전략은 쏙 빠진 그런 이제 보수 정권 하에서 이건 이제 그 과거 패러다임의 마지막 어떤 승부수다라고 미국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무튼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모르는 게 없는 김종대 의원님 꼭 알려주세요. 이것 좀 알려주세요. 이번에 일본과의 외교, 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배상, 이거 뭐 제3자 배상이라도 할 수도 없어요. 우리 피해자가 피해자를 뭐 도와준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이건 명백한 일본한테는 뭐 일본의 대승, 일본의 압승으로 볼 수 있어요. 일본의 이익을 위해 외교라는 게 주고받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일본도 환영, 미국도 환영. 이제 일본이 뭘 도와주겠죠? 미국이 이제 또 밀어줄까요? 일단은 더 청구서가 더 날라올 것이다. 더 놀라워요. 예, 뭐 산케이 신문 보도 그대로예요. 한국은 세게 다루니까 저렇게 엎드리지 않냐. 예, 그러면서 더 세게 다뤄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절 두 번째 한 겁니다. 첫 번째는 뉴욕에서 그 굴욕적인 한일 가서 30분. 만났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이제 한국의 일방적인 배상안 발표. 세 번째가 남은 것이죠. 3도 고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차제에 그 한미일 집단안보 체제에 확실히 한국이 들어오고 이제는 누구 편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요구가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마침 확장 억제력에 그 전적으로 매달리는 한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맞아떨어져요. 그렇게 해서 그 한국으로부터 이제 군사적인 정보 지원 협력, 정보 공유 협력 이거 이제 얘기 나올 것이고 심지어는 한미 연합사와 일본 방위청 간의 연락장교 교환도 이루어질 겁니다. 그다음에 한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통합. 그러니까 성주의 사드 레이더 기지의 그 정보가 일본의 엑스밴드 레이더하고 그대로 연동되는 이제는 국경을 초월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이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그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팽창 정책에 대한 한미일 삼국의 공동 대비 계획. 이것도 이제 요구사항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지금 당장 발등에 불로 떨어진 거. 시한폭탄 같은 주제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아마 미국 방문할 때 전 나올 거라고 보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바로 나옵니까? 네. 이게는 좀 급해요. 엊그제 나토 사무총장 인터뷰한 걸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 탄약 없어서 지금 빨리 지원 안 하면 큰일 난다는 지금 거예요. 폴란드에 뭐 탄약 공장 지어달라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글쎄요. 그런데 당장 제공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래요? 전 세계에. 예, 다양한 포탄 종류, 그 다양성과 재고량, 신뢰성 이런 걸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가 한 발 이렇게 디뎌야 된다는 말입니까? 압박을 많이 받을 거예요. 예, 압박이 지금 심하게 왔어요 이미. 그건 로이드 오스틴 장관 왔을 때도 압박을 넣고 나토로부터 직접 왔고 그런데 이제 세계 보편적 가치 자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놨는데 그러면 행동으로 옮겨라 그러면은 당장 뭐겠습니까? 이거는 한일 간의 그 뭐 협력을 제도화하는 건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건 급박한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뭐 주고 말고 하는 건 당장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일단은 저기 그 당장 숙제로 나오네요. 예, 물밑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네. 그다음에 그 저기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것도 안보적 프레임에서 보는 이런 그 저기 논의 테이블이 있을 겁니다. 아니 근데 안보 얘기하고 계속 그 반도체 그 안보 얘기하면 우리 수출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수출 얘기는 경제 논리고 네. 미국 얘기는 이건 전략 물자고 아니, 안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 중국에 넘어가는 순간 이제는 저 뭐랄까 중국이 추월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 통제 이걸 주도하는 게 미국 국방부예요. 미국 대통령 밑에 반도체 위원회를 미국 산업부가 만들었냐? 국방부가 만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애초 논의가 안보 논리로부터 세워졌다 이겁니다. 임 소장님. 네. 튀르키예에서는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스에서는 열차 사고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두 사고 모두 사고인데요.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그렇죠.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그 과거에도 이 시간에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20년 집권을 하고 있던 네. 그 에르도안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그 사실상 투명하지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이번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드러났어요. 드러나고 예. 그래서 이제 5월 대선이 어떻게 될지를 장담 못하는 것이 야권이 분열을 해 있는 상태였는데 최근에 이제 단일화가 됐어요. 단일화됐어요. 그렇게 튀르키예 간디라는 사람이 지금 단일 후보로 떠오른다면서요? 예, 그 얼굴이 간디하고 네. 비슷하게 생겨서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튀르키예의 정치 상황이 앞으로 5월 달에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스 같은 공교롭게 바로 옆 나라에서 또 이번엔 사고가 났죠. 예. 근데 그리스 같은 경우도 노조에서 계속해서 철도 노조에서 경고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요. 예, 시스템이 지금 너무 노후돼 가지고 조만간 그 사고 난다. 한번 그 3주 그러니까 사고로부터 3주 전에 한번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3주 후에 바로 사고가 나버렸단 말이죠. 그게 무슨 예측은 아니지만 그만큼 이제 사고가 나도 안 이상한 그런 상황이었었다는 것이죠. 너무 어이없는 사고 아니겠습니까? 그 복선이었는데 이게 단선도 아니고 복선이었는데 마주오다가 부딪혔으니까 네. 너무 어이없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전혀 시스템이 그 21세기 맞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 이후에 반정부시 지금 계속 들불처럼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계속. 그래서 지금 그 현 그리스 정부도 지금 굉장히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네. 김종대 의원님 어떻게 될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재난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안위보다는 권력자 자신의 안위를 생각했던 지도자들이 이번에 심판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곧 예. 선거가 예정돼 있더라고요. 예. 예, 제가 그래서 저번에 젤렌스키 리더십과 에르도안 리더십을 비교해드린 거 아닙니까? 네. 지도자가 위험의 칼날 위에서 용기를 발휘하냐 아니면 변명부터 하느냐. 예. 그래서 이건 멕시코시티 대지진 모델로 간다. 예. 그 군사 정권이 무너진 게 1986년 멕시코 대지진으로 20년 정권이 무너졌어요. 그다음에 스페인에서 그 열차 그 테러 사건, 예, 거기서 2004년이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스페인이 하루아침에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면에서 어떤 사회에는 어떤 정권의 책임성, 리더십 이런 부분이 재난의 리더십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우리도 이태원 참사를 겪은 마당에서 이제 그때 참사 이후에 정부의 태도 이런 것들을 다 봤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위험에
책임의 어떤 분담, 거기에 대한 책임의 어떤 처리, 이런 문제가 결국은 정치의 앞으로 미래 정치의 성격을 결정한다는 근데 거죠. 튀르키예나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형 사고가 났을 때 국민이 분노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분노를 안 할까요? 그것이 이제 체계적으로 갈라치기 되고 은폐되고 가려지고 이런 어떤 그 아픔들이 있었죠. 이걸 참 3월 4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외교의 한복판,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그 예. 한복판에 뛰어드는데 국민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더 좀 애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 국민들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앞서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대, 임상훈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